자, 오늘은 이 중국 속 한류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우선 이 중국 속 한류에 대해 시기별로 어떤 과정을 거치며 이 한류가 발전하였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로는 우선 한류라는 용어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990년대 초 중국 내 한류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1990년대 초 이 중국 속 한류의 구체적인 특징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앞서 한국과 중국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며 지금과 같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냉전 시기 상호 적대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1983년 발생했던 이 민항기 불시착 사건과 그리고 세 차례의 대규모 국제 스포츠 대회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1992년 외교 관계를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등 이 과거 역사 속에서 어떤 한반도의 문화가 이 중국에서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고, 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 살펴보았습니다. 자, 한국과 중국은 이처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게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 문화교류라는 매우 중요한 방식을 통해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문화가 가진 힘이 그만큼 크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은 1992년 8월에 이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후에도 문화적인 측면에서 긴밀하게 교류하면서 이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냉전 시기에는 서로를 적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민간 교류가 불가능하였지만, 외교 관계가 수립된 이후에는 이 양국 관계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중국 속 한류 역시 이 한국과 중국 간 이 문화 교류가 회복하면서부터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수교 이후 정치와 경제 교류도 빠르게 발전하였지만, 이 민간 교류 또한 크게 확대되었고, 민간 교류의 확대는 한국 문화의 중국 내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국 정부가 이 문화 교류를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 주지만, 이 결국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교류에 의해 전파되고 또 소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 또한 적극적인 문화 외교의 추진을 위해 많은 부분을 개인이나 기업 등 이 민간 영역과 협력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중 수교 이후에 이 중국 내 한류는 어떻게 발전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전체적인 이 한류의 발전 과정에 대해 한류 1.0, 그리고 한류 2.0, 한류 3.0, 신한류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 같은 부류는 이 한국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신한류 진흥정책이라는 추진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분류는 한류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던 1997년 이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이 중국 내 한류가 어떻게 시작하였고 발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발전 과정을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기준은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이 한류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분류이기 때문에 중국 내 한류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구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국의 대중문화가 이 중국에 전해지고 또 중국 사람들에게 소비되기 시작한 것이 구체적으로 1990년대 초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 내 한류가 어떻게 발전하였는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 중국 내 한류의 발전 단계를 총 5단계로 구분하고자 합니다. 먼저 1999년 이전은 이 한국의 대중문화가 본격적으로 중국에 전해지기 시작한 시점으로 이 한류의 태동 단계로 구분을 하고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이 한류라는 표현이 등장한 이후 한국의 대중문화가 중국에서 정착하기 시작한 한류의 정착 단계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2005년 중국 내에서 반한류 기류가 등장한 이후 2006년부터 2012년까지를 한류의 확산이 주춤하던 단계를 이 한류의 정체 단계로 구분하고, 그리고 별에서 온 그대를 시작으로 한국의 드라마가 다시 인기를 얻기 시작한 2013년부터 2016년까지를 한류의 재도약 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끝으로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이후 중국 정부가 한한령을 내리게 되는 2017년부터,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양국 간 인적 교류 등의 문화 교류가 축소되는 2021년까지를 한류의 냉각기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한국의 대중문화가 본격적으로 중국에 전해지기 시작한 1990년대 초반, 즉 한류의 태동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중 수교 초기에 이 한국과 중국 사이의 인적 교류가 매우 활발해집니다. 이는 이 양국 간 경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인적 교류 역시 활발해진 것인데요. 1992년 9만 명이 채 되지 않았던 양국 간 인적 교류는 1995년 약 60만 명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약 6배 정도의 규모로 인적 교류가 증가한 것인데요.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한중 수교 이후 이 중국이 거대한 시장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그리고 중국으로 진출했기 때문입니다. 1995년 한국관광공사의 통계를 보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의 수는 약 17만 8천 명에 불과했지만 같은 해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의 수는 약 4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국가 간 인적 교류가 활발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국가 간 문화 교류가 활발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인적 교류라는 것은 단지 이 사람의 이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그 나라의 문화가 함께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고려시대의 고려양을 기억하시죠? 공려를 비롯해 이 환관 등 많은 사람들이 원나라로 끌려갔는데요. 원나라로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에 의해 고려의 풍습이 함께 전해지게 되었고, 고려의 복식과 음식 등 이 고려의 풍습은 원나라 사람들의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이동과 함께 문화가 같이 전파되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수교 초기 한국 사람들의 중국 방문이 크게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한국의 대중문화도 중국에 전해지게 되었고, 또 한국에 대한 중국 사람들의 관심도 따라서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교 이전 한국과 중국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대 국가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호 방문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문화를 접촉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당연히 상대방에 대한 양국 국민들의 인식도 매우 부정적이었죠. 앞서 한국과 중국이 적대 관계였던 1983년 5월 5일 발생한 이 민항기 불식착 사건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었던 만큼 당시 한국의 주요 언론들이 모두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당시 언론들은
사건 처리에 관한 이 한국과 중국의 외교적인 노력을 중요하게 다루면서도 한편으로는 민항기에 타고 있던 이 일반 중국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보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디를 방문하고 무엇을 먹었는지, 또 무슨 옷을 입고 무슨 말을 하는지, 이런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랜 기간 상호 교류가 없었고 그만큼 한국은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궁금했던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론들은 민항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이 사소한 내용까지 전달했던 것이고, 한국 국민들도 크게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한국은 이런 가운데 수교가 이루어졌고, 수교 이후 인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서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고요. 이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측면도 있습니다. 아무튼 인적 교류가 활발하게 증가함에 따라 한국의 대중문화도 중국으로 전파될 수 있었고, 중국인들은 본격적으로 이 한국의 대중문화를 접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적 교류의 확대로 인한 이 문화의 자연스러운 전파 이외에도 기업의 경제적 이유가 1990년대 초 중국 내 한국 대중문화의 확산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K-팝이나 K-무비 등 대표적인 한류 콘텐츠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개인 혹은 기업에 의해 만들어지고 또 확산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데요. 이런 콘텐츠 산업은 제조업과 달리 경제적으로 부가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직전인 2019년의 경우 방송이나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출판 등 이런 문화 콘텐츠 상품의 수출액이 1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년도인 2018년도와 비교하면 20% 가까이 증가한 것인데요. 콘텐츠 산업의 규모가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한중수교 초기 이 한국의 대중문화가 중국에 전해지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경제적 이유가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1990년대 초기 한국의 대중문화가 중국에 전해지기 시작한 것은 양국 간 외교 관계가 수립됨에 따라 본격적인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문화가 전파되었다는 이 한 측면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수교 이후 경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거대한 시장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콘텐츠 산업의 중국 진출도 본격화된 것입니다. 인적 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대중문화의 전파든 아니면 경제적 이유로 인한 콘텐츠의 수출이든 1990년대 초기는 중국인들이 한국의 대중문화를 본격적으로 접촉하고 또 수용하면서 한국과 한국의 대중문화, 그리고 한국의 연예인에 대한 관심이 싹트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수교 이후 한국의 대중문화는 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 중국에 소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한국의 대표적인 방송사인 이 KBS와 MBC는 각각 KBS 영상사업단과 MBC 프로덕션을 설립해 방송 프로그램의 해외 수출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중 수교 이후 거대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에 주목하게 되었죠. 이후 KBS 영상사업단은 1992년 옛날 옛적에라는 TV 애니메이션을 중국에 수출하였고, 1993년에는 이 MBC 프로덕션이 질투라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중국에 수출하게 됩니다. 한국의 대중문화가 본격적으로 중국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옛날 옛적에라는 애니메이션도 중국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긴 하였지만 한류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질투의 수출에 보다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투는 1992년 MBC를 통해 방송된 드라마로 한국에서는 최고 시청률이 60% 가까이 오르며 큰 성공을 거둔 콘텐츠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이 최진실이라는 배우가 최고 스타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진 바로 그 드라마이기도 하죠. 이처럼 질투는 기본적으로 한국 내 인기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중국에 수출될 수 있었지만 가격 경쟁력도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 당시 일본의 드라마 콘텐츠는 편당 평균 1,500달러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는데요. 반면 질투의 경우에는 편당 900달러에 수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질투는 중국 헤이롱장성의 하얼빈 TV와 계약을 하게 되었고 중국에서 방송될 수 있었습니다. 질투는 이 한류 초기 생성 과정에서 상품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또 아시아 시장의 환경에 따라 가격 경쟁력 면에서 일본의 콘텐츠보다 우수했기 때문에 상품적 가치가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질투는 한국 최초의 트렌디 드라마라는 장르에 속하는 콘텐츠인데요. 이 트렌디 드라마는 1980년대 후반 일본의 버블 경제의 영향으로 등장한 장르입니다. 단어 그대로 이 트렌디한 당시의 상황을 드라마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젊은 세대의 유행이나 말투, 선호하는 음악, 이런 이들의 생활 방식을 드라마의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질투 역시 당시 한국 젊은 세대의 생활 방식을 잘 보여주는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질투는 수교 이전 이 교류의 단절로 인해 중국 사람들이 몰랐던 한국의 발전상과 그리고 최신 생활상을 알릴 수 있는 콘텐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질투는 이 중국에서 큰 관심을 끌어모으지는 못했습니다. 중국 중앙 텔레비전인 이 CCTV가 아닌 지방방송국을 통해 방송되었다는 점,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에서 큰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질투는 중국 속 한류에서 두 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 드라마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아시아 시장에서는 일본의 이 트렌디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후지 텔레비전의 드라마 도쿄 러브 스토리가 이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드라마 질투는 가격과 내용의 측면에서 시장 경쟁력을 갖춘 드라마로 인식되었고 중국에 수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질투가 중국에 진출하게 됨으로써 이후 한국의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들은 보다 쉽게 중국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질투는 한국 대중문화가 이 중국의 한류로서 큰 인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다리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투 외에도 MBC의 드라마인 여명의 눈동자가 하얼빈 TV를 통해 방송되었습니다. 이 드라마 역시 한국에서는 시청률이 60% 가까이 오르는 등 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인데요. 특히 드라마의 일부를 중국 현지에서 촬영했던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관심을 더 받을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여명의 눈동자는 시대적 배경이 중국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시대적으로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본 위안부까지 드라마의 소재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침략과 위안부 문제 등은
한국과 중국이 모두 공감하는 역사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명의 눈동자에 대한 이 중국의 관심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드라마 역시 중앙방송국이 아닌 지방방송국을 통해 방송되었다는 측면에서 전체 중국의 인기를 끄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